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최근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을 보면 미국은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임금이 정체돼 버렸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최상위층에 너무나 유리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 세금 체계 자체가 불공평하다. 어떻게 주식 채권으로 번 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에서 번 근로소득 세율보다 더 낮지?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최소한의 법인세라도 낼 수 있도록 세제를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도 1년에 100만 달러, 12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따로 물려야 하는 게 아닐까? 미국 경제 문제점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관점에서 비판한 글인데요. 어떻습니까?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랑 매우 흡사하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 이 말입니다. 내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일군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회사의 이익을 내가 열망하고 믿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다 내놓고 있다. 그건 총기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여성 인권, 보편적 국민 건강 보험과 교육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이죠. 선진국의 보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이클 블룸버그와 같은 부자는 한국에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합니다. 같이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는 이분이 제일 잘합니다. 서울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신환종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세계 경제 리포트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근데 FICC가 뭐의 약자라 그랬죠? 맨날 까먹어 이거. 일단 주식 빼고 예. FI는 픽스드 인컴, 채권. 픽스드 인컴. 네, CC는 커런시, 커머더티, 부동산 이런 게 이제 금융시장 그 투자에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환상품, 그다음에 일반 상품, 원유 같은 부동산, 상품, 예, 뭐 리츠, 뭐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주식만 그 일반 투자가분들은 이제 주식 많이 보시지만 실제 금융기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나머지 채권과 뭐 자, 이런 상품들이 차지하게 됐는데요. 점점. 근데 앞에 픽스드 인컴이다. 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인컴 소득. 네. 예. 이거를 이제 강조한 거는 매달 따박따박 어떻게 받는 그런 월급 같은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방보다는 꾸준히 들어오는데 네. 이제 채권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얼마나 들어올고 말고. 근데 여기서 해외가 가미되면은 환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커런시가 들어가 있는 같이 거.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글로벌 자산관리의 핵심들인데요. 그러니까 주식 말고도 여러 가지 자산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해외 투자의 기본은 주식뿐 아니라 이런 그 상품들이 될 거다.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어떤 소득을 지향한다. 그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 안정하다, 원금 보장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고요. 예. 이 상황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있는 거고 그 변동성의 원인들을 잘 우리가 포착해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자. 한 해 한 20-30%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5% 나올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런 게 바뀌는지 그리고 예. 어떤 나라가 어떤 상품들이 한 해 20-30%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까? 네, 작년에 아마 미국 주식 그냥 뭐 하셨으면은 33%인가 32%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러시아 채권 하셨으면 40% 나왔습니다. 아휴. 오늘은 어느 나라로 떠나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예. 브라질부터 네, 요즘에 환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관심이 많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그 환율이 뭐였죠? 해화랍니다.
해알화라고 합니다. 해알화. 많이 떨어졌고 예.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10조 정도 이미 10조 원 정도 투자가 된 미국이랑 중국 빼고는 단일 국가 상품으로는 여기가 제일 크죠. 그래서 브라질 채권에 네. 국채에 투자한 게. 그래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이 많이 해알화가 떨어졌으면 네. 약간 좀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끝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 뭐 언제는 좋았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브라질은 어떤 나라인가요? 남미에 굉장히 덩어리 큰 나라,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예. 일단 브라질의 어떤 특징을 이제 보면요. 남미의 핵심이죠. 그렇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예. 아니요. 아르헨티나는 요즘에 못 끼고요. 예.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경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창 전에는 이제 뭐 베네수엘라도 그랬는데 이제 아웃됐고요. 둘이 경쟁합니다.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넘버 2 했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브라질은 정말 복받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의 나라들이요. 원자재를 갖고 있으면 하나만 있거든요. 뭐 철광석 아니면 뭐 그 광물이 많은 나라 아니면 뭐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예. 농산물이 많은 나라. 여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부럽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분산돼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거기다가 그래서 중국에서 뭐 미국 대신에 브라질에서 대두를 이제 사는 거죠. 농산물 산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군요. 그런데 거기다 중남미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조업 기반도 있습니다. 제조업도 있어요? 자, 항공기가 보잉하고 에어버스 아시죠? 그렇죠. 3위 항공기 업체가 엠브라르인데 이게 브라질 겁니다. 우리가 이걸 그렇군요. 수입해서 국내 노선 쓸 때 이걸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덩어리가 큰데 항공기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군요. 제조업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습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거기다가 축구도 잘하죠. 축구야 뭐. 세계 최고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생각할 때요. 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게 일단 축구죠. 예. 자, 두 번째는 뭐 아마존. 삼바. 예. 또 뭐 있습니까? 밀림, 정글.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자원이 풍부하고. 그죠. 그리 하다가 이게 실은 이제 영화 미션 보셨나요? 미션. 1980년대. 카톨릭 신부. 넬락 판타지 하는 있죠? 예. 그 배경이 실은 브라질입니다. 이과수 폭포죠. 예. 자, 그래서 브라질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미션 한번 보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상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관이 있어요? 브라질 사람들이요. 세계 최대의 가톨릭 국가죠. 자, 2억이 넘어가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세계 최대입니다. 지금도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브라질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들으면 뭐 놀라겠죠? 아니 그 개신교 국가인 미국은 3억 한 6천이 넘는데. 네, 근데 거기 다 계신 게 아니고요. 다 개신교는 아니니까. 여기는 전부 다 카톨릭이니까.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좋은 땅덩어리를 줬는데요.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막 심해에서 유전이 발견돼. 그다음에 이들의 역사가 어떤 그 피해 혁명에 의한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축복의 나라구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갈등일 때 어떻게 막 충돌해가지고 해결된 게 아니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아주 희한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한 50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이다 보니까 500년 동안은 언제부터? 1500년에 발견이 됐었습니다.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변화가 없이 가다 보니까 어떤 혁명이 단절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실은 몇백 년 동안 잘 사는 사람들이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흑인이니까 너는 유색인종이니까 뭐 이렇게 됩니다. 거기도 다인종 끌어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데올로기로 작용이 돼서요. 받아들입니다. 체념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할까 빈부격차 같은 거. 거의 계급적 빈부격차. 그렇죠. 그런 인종과 것들을 가미된. 그러니까 흑인과 뭐 이런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는 공을 열심히 차거나, 삼바를 잘하거나, 뭐 패션대회에서 나가서 1등을 하거나,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약간 좀 남미식의 그 체념이라고 할까요?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그 산업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요.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 특징들을 발견할 때 이런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파퓰리즘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적인 파퓰리스트 국가가 아르헨티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흑인이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 거의 다 백인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도 백인이고 너도 백인인데 왜 너는 잘 살고 왜 난 못 살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퓰리스트 배경, 아르헨티나 왜 이렇게 심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따다 보면은 자, 이런 배경에서도 찾기도 하는데요. 브라질은요, 인종의 도가니입니다. 그렇군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미국일까요? 아니, 미국으로 알고 있었던데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입니다. 한 1,100만이 이제 왔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4,500만이 브라질로 왔고요. 미국으로는 한 200인가? 그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사탕수수 농사시키려고. 맞습니다. 원주민들이 다 실은 힘들었고 도망갔고 그래가지고 그 일 시키려고 흑인들을 데려왔던 이게 포르투갈이었죠. 그래서 자, 이제 또 브라질의 특징이 실은 브라질만 포르투갈 말을 쓰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스페인. 자, 1500년에 발견했는데요. 그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막 싸우죠. 그랬죠. 그때 하도 싸우니까 교황이 정리 한번 해줬습니다. 자, 줄을 딱 거가지고 왼쪽은 스페인 거, 오른쪽은 다 포르투갈 거. 그때는 교황이 정리를 해줬습니까? 이게 또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왼쪽은 전부 다 스페인형으로 스페인은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필리핀까지 가게 되죠. 그 뒤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렇게 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조약들인데요. 그래서 엉덩이 여기만. 본인들 땅도 아닌데 그냥 본인들 맘대로 했구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브라질의 중남미 엉덩이만 가져간 게 이제 포르투갈인데요. 이때 포르투갈을 처음 왔던 그 이제 군인들은 처음 왔을 때 여기 있는 인디언들을 원주민들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않았대요. 짐승이다. 그러니까 착취하고. 그런데 뒤따라왔던 예수의 선교사들은 사람으로 왔답니다. 그게 이제 미션 영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 만든 도시와 만든 나라가 이제 브라질이라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자, 왜 이 사람들은 아까 군인들과 달리 사람으로 봤을까요? 그때 1500년입니다. 그 캐톨릭이 유럽에서는 그 종교 개혁 때문에 더 이상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루터의 종교 개혁이 그렇죠. 그 즈음입니다. 그러네요. 와 보니까 전도 어뢰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영화들을 보시면 군인들은 착취하고요. 자, 선교사들은 이제 교화시키고 해서 이 계속 쫓기는 게임이 반복이 되는데 그때 이 선교사들이 만든 도시가 상파울로입니다. 그렇군요. 영어로 하면은 뭘까요? 세인트구나 이게. 세인트? 세인트 바울입니다. 뭐냐? 성 베드로가 로마에 계시니까 여기는 성 바울님 계시다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 나중에 러시아 할 때 한번 볼게요. 상트 페테르부르크입니다. 뭘까요? 그것도 세인트 페테르부르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구나. 피터. 그죠. 그러네. 성 베드로가 자, 로마에 있는 게 아니고 자, 페테르부르크에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문화적 자존심 얘기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그러네. 자, 그래서 그 이제 브라질 사람들은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만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브라질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은 상당히 낙관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요. 우리가 경제 분석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 낙천적이어가지고 자원도 많고 뭐도 많은데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은데 너무 많이 퍼줘요. 연금 막 퍼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그게 당연해. 그러니까 이게 좀 나이브한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빈부 갈등 등의 기원들도 실은 오랫동안의 이런 역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 여러 가지 인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아르헨티나는 실은 거의 백인 위주 나라였기 때문에 한 나라 만드는데 어렵진 않았는데요. 그 나라 안에서 문제였죠. 브라질 같으면은 이 나라를
국가를 통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죠. 흑인이 너무 많았고요. 딴 나라들도 많고, 그다음에 메스티조도 많고, 백인은 실은 적고, 근데 백인은 한 40%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흑인 해방되고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참정권이 갈 때 예. 이거 잘못하면 정권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같은 인종으로? 유럽에서 그렇죠. 희석화한 거죠. 그게 언제였다고요? 1910년대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그게 미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맞습니다. 그 미국의 이민법이 유럽의 백인 위주로만 맞습니다. 게다가 네. 백인 중에서도 폴란드 계열이나 이쪽은 안 받는다. 네. 이게 한 1920년대 이민법인데. 그렇죠. 야, 거의 비슷한 짓을 했네요.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통합이 안 되니까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포기합니다. 그래서 인종의 도관이라는 표현이 딱 좋을 정도로 흑인 한 그때 한 20몇 프로 또는 메스티저 한 30-40% 백인 한 40% 등등으로 이렇게 그 인종의 도관인 나라를 아예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그 통합의 기제로 사용했던 것들이 예. 하나는 삼바, 카니발, 흑인의 문화를 전체 국민의 중요한 통합의 기제, 이데올로기로 실은 활용을 한 게 있고. 그렇군요. 두 번째는 축구의 역할이 큽니다. 축구와 삼바. 축구가 예. 그 원래는 백인들의 놀이였죠. 한 1920년대 초반까지는 흑인들은 축구 못했어요. 예. 한 20년대 정도부터 축구를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축구가 재밌습니다. 이게 한쪽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다 보면 단결이 되잖아요. 예. 우리 2002년에 월드컵만 해도 요즘에 베트남 축구만 보더라도 아주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재밌는 운동입니다. 자, 이런 걸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로 되는 이런 걸 나라를 만들어 볼 국가의 어떤 정치성을 통합하는 데 필요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이런 흐름들이 1920년, 30년, 40년대 나왔던 실은 히틀러도 많이 이용했던 스포츠를 그런 이데올로기로 많이 사용했던 우리 전두환의 3S도 마찬가지. 예. 네. 그랬는데 이게 좀 처음에는 좀 어렵게 됐다가요. 1950년대 그 마라카냥이라는 경기장 만들어서 예. 우승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역전패를 당해서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난. 이게 마라카냥의 저주 1탄. 2탄은 저번에 독일한테 7대0으로 진 거. 예. 7대1로 진 거. 예. 자, 거기 굴하지 않고 얘들이 태능 선수촌을 만들어서 열심히 육성해서 본격적으로 우승한 게 1958년, 맞다. 68년 예. 그 펠레. 우승을 통해서 예. 하나로 되는 브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우승의 주역이 흑인이야. 그렇죠. 펠레 흑인이죠. 예. 자, 무시했던 이게 선진 국가 이게 뭐 스웨덴 하여튼 백인들 국가들이 막 우수했던 그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고요. 그렇죠. 그 주역이 흑인이 됩니다. 전부 다 하나가 되죠. 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멋지네. 그렇게 만들어질 때마다 예. 우승을 할 때마다 유신헌법이 강화됩니다. 그래요? 브라질에서는 계엄령 비슷하게? 계엄령이 아니라 예. 실은 사람들이 다 축구에 빠져 있을 때, 자 이제 실은 이제 우리 3S처럼 너는 축구하고 애들은 사람들은 다 축구만 시키고 예. 중요한 것들은 정치인들 이제 이런 사람을 챙겨가는 거죠. 아, 일당 독재로 그냥. 일당 독재 아니었지만 예. 이데올로기를 실은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예. 그 돈을 벌고 앞으로 좋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축구를 해야 되고 축구만 하는 거죠. 학교 안 가고 축구만 하는 겁니다. 우민화 정책이 됐던 것들이죠. 일종의 세뇌네요. 이데올로기죠. 이게 한 상당히 오랫동안 오다가 이제 한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룰라 정권이 들어서고 하다 보면서 볼사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깨쳐가면서 시민의식이 생기면서 강한 시민사회가 생기면서 바뀌기 시작한 게 요즘의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이 90년대죠. 아니요. 2002년에 당선이 됐고요. 2002년? 90년대부터 계속 대통령이 나왔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길들여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알고 그 이제 볼사 파밀리아라고 하는 정책이 되게 중요한 정책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뜻입니까? 다른 나라는요. 예. 이제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 보조금을 주는데요. 유류 보조금, 전기 보조금 이런 걸 주면 인도나 다른 데들 한번 받고 그냥 쓰고 끝나요. 예. 그런데 브라질의 룰라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일회성으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엄마한테 아이들이 학교를 잘 안 가니까 학자 보조금을 줬어요. 그래서 공만 차다가 축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브라질 사람들이 애들이 나이가 들고 자꾸 학교에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축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야. 내가 이렇게 잘 모르고 이럴 동안 이 사람들이 다 닦아먹고 어떤 부패로 막 돈 다 가져가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눈여겨줬는데, 눈 감아줬는데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라고 튀어나온. 그래서 브라질의 시민사회가 지금 다른 어떤 이머징 마켓보다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어떤 좌파 행사 이런 것들도요. 예. 브라질에서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전 세계 GDP에서 우리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정도 수준인가요? 네. 지금? 이제는 한 10년 동안 한 7, 8년 동안 예.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지고 옛날에 예. 삐까삐까 하다가 역전이 돼서요. 우리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예. 그래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한 13, 14위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인당 GDP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나라가? 그게 환율에 달렸는데요. 한때는 12,000, 13,000까지 갔다가 지금은 환율이 밀려서 아마 8, 9천 정도로 떨어졌을 겁니다. 중국 수준? 아니죠. 중국보다는 훨씬 낮죠. 약간 낮다. 예. 빈니핀 부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진위계수가 한 0.5 정도 되니까. 아, 진위계수도 0.5가 네,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되게 못 사는데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인구 2억 중에 한 90년대까지는 거의 1억이 못 살았다. 빈민층이었다고 본다면 예. 아까 볼사 파밀리아라는 정책들을 통해서 예. 1억 중에 5천만 명이 중산층으로 편합이 된 놀라운 변화가 실은 2000년대 룰라. 그래서 룰라에 대한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향수가 좀 있군요. 네. 예. 근데 또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또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됐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초기에 잘했는데요. 예.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룰라의 부정부패는 조금 CCBB를 좀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에요. 저쪽은 더 심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득권의 반격 네. 같은 게 있었나? 그래서 브라질을 잘 볼 때는 베네수엘라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야, 그 똑같은 비슷한 나라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데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예. 둘 다 원자재 갖고 있죠. 실은 50, 60, 7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도 베네수엘라가 훨씬 더 잘 나갔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엉망이 돼버렸죠. 예.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네. 돼버렸고. 자, 브라질은 60, 70, 80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80년대 채무위기 갔다가 90년대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대 브릭스의 첫 번째 B자가 브라질이죠. 네. 아, 그러네. 자, 그 뒤로 전 세계 자금 들어가게 되면서 또 한 10년 동안 힘들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우리한테 수익률을 줬던. 그래서 자, 이 브라질은 그 80, 90년대 그 개혁과 이 제도 개혁들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나라. 90년대 엉망으로 갔기 때문에 쓰러진 나라는 베네수엘라. 예. 이게 실은 제도적인 문제였다고 보여지는 것들인데요.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파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예. 겁니다. 그 원자재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 원자재 가격이 하락될 때 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자, 뭐가 좋을 때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외환보유고를 쌓든가. 국고에. 그렇죠. 예. 외환보유고를 쌓든가.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자, 이게 좀 흔들리더라도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버틸 수 있도록 맷집을 높여주는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예. 베네수엘라는 자, 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특히 2000년대 이후 파퓰리스트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가면서 차베즈의 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하게 됐죠. 예. 그런데 브라질은 80년대, 90년대 이후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의 툴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인플레가 한 4,000%였었어요. 브라질이? 예. 하이퍼 인플레. 그러니까 중남미가 거의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투자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도는 잘 안 나는데요. 하이퍼로 4,000% 가면은 예. 내 채권의 가치가 막 떨어져요. 그렇죠. 특히 그것 때문에 예. 디노미네이션이라고는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브라질이 화폐가 80에서 90년대 초까지 5번 바뀌었습니다. 5번이나 화폐 개혁을. 네, 이런 게 신흥국의 투자의 문제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겠네. 그렇죠. 예. 비일비재했다. 근데 다시는 하이퍼로 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헤알 플랜이라. 그래서 헤알이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예, 우리가 도입한 게
2003년 우리가 2003년인가 2년이거든요.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99년. 그렇군요. 그 얘기는 막 한때 브라질이 14.5도 금리가 올라가는데요. 기준금리가. 예. 우리 뭐 2, 3%가 아니고요. 14.5가 몇 년 전이었습니다. 불과. 왜? 원하는 레벨인 한 3에서 4, 5%, 5, 6% 정도 요 레벨로 인플레가 못 들어가면 올려야 돼요. 그렇죠. 이런 제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이거 못 건드려. 그렇게. 왜냐하면 그 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게 정부가 선거를 앞두거나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잘 보이려고 돈을 막 찍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금리를 올려서 반드시 돈을 억제하는 거죠. 또 재정을 마음대로 푸는 거를 막습니다. 재정 책임법.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변동환율제로 바뀌 이런 시스템 때문에 자 2000년대 브라질을 우리가 브릭스로 보고 들어갔던 이유는 그냥 원자재 사이클이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구나라는 판단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렇군요. 그런 말, 말대로 해서 우리가 해서 해외 투자할 때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것들을 이제 정치, 경제, 문화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실은 제도화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실은 예를 들어 그 90년대, 2000년대 장영재 사건 뭐 이런 게 있고 나서 있었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그죠? 등등등의 이런 제도적으로 투명해지고 자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불투명한 것들이 다 해결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거래제 그렇죠. 한 것도 뭐 90 몇 년, 그다음에 2006년 뭐 이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20년도 안 된 일이군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게 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투명해지고 하니까 글로벌 투자가들이 이제 많이 좀 좋아졌네 하고 실은 타이밍 맞춰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래서 원자재에 의해서만 이런 나라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지금 브라질은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브라질은 지금은 환율이 좀 올해 연초보다 많이 밀렸어요. 지금 한 5, 6% 정도 밀렸을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나라 투자하는데 환율이 중요한데요. 요거를 올해, 내년, 작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실은 2000년부터 요 20년 동안의 긴 사이클에서 지금이 내려가는 사이클이냐 올라가는 사이클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이 20년의 사이클을 보면요. 2002년 말부터는 환율이 쭉 강세로 갔어요. 왜? 이때 룰라가 정권을 잡아서 경제가 좋았구나. 경제도 좋고 아까 제도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막 들어온 것도 있는데요. 실은 룰라가 정권 잡을 때 여기 좌파 파퓰리스트가 정권 잡았다고 부도난다고 난리가 나서 이게 급등했다가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아르헨티나도 망했잖아요. 부도가 났던 때가 2002년입니다. 그래서 JP 모건 이코노미스트들이 브라질이 망한다고. 아르헨티나와 똑같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핌코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핌코, 일고이죠. 자, CNBC에 자주 나오시잖아요. 대표이사. 엘리어랜드 있고. 자, 그분이 그 핑코에서 브라질 채권을 그때 샀어요. 왜? 경제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정치 경제 분석을 해서 룰라가 바뀌었다. 파퓰리스트에 국유화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차베스처럼 할 줄 알았는데 룰라가 바뀌어가지고 룰라가 아니다. 잘 이어갈 것이다. 노동운동했던 진짜 잘했어요. 자, 그래서 10년 동안 금리가 쭉 내려가고 환율의 강세를 가면서 브라질 채권으로 핑코가 600%를 벌었습니다. 결국은 핑코가 이게 좌측 깜빡이 룰라가 좌측 깜빡이 켜서 우측으로 가는 거를 알고 있었네요. 그 변화들을 잘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변화의 포인트들이 단순하게 경제 지표가 아니라 정치 경제로 어떤 놈이 정권을 잡아서 어떤 변화가 나고 이거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10년 동안 랠리를 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브라질 투자하기 시작한 게 요 10년이 지난 2012, 13, 14입니다. 10년이 지나서 600% 벌었으니까. 완전히 끝물일 텐데. 그러면 이 사이클을 보시면 완전히 사이클을 거꾸로 탔어요. 그렇게 된 거구나. 자, 그래서 브라질 채권 그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저 이미지가
브라질 채권 망했다 하면 안 되는 나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사람들을 자꾸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하면 안 돼. 어떤 분 난 돈 2배 벌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2배가 있어요? 났어요. 예. 실제로 2배가 났습니다. 자, 왜 그러냐? 브라질 같은 나라는 아무 때나 하고 아무 때나 절대 하면 안 되는 나라도 아니고 아무 때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될 때가 있고요.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핑크 따라서 하는 거고요. 2012년부터 13부터 15년 말까지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에 브라질 채권의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비중축 이거 팔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75%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을 내게 된 배경도 두 번의 계기가 아까 저번에 금융위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브라질 채권 때 저희들이 예상을 잘해서 75%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는 실은 이제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2016년 초반에는 이제부터 다시 사자 해가지고 그해 72%가 올라갔어요. 2016년 초에 다시 사자고 해서. 네. 그래서 실은 그 브라질 같은 해외 채권을 저희가 신한종 센터장께서도 돈 엄청 버셨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와이프가 벌었겠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는데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살 때 저희들은 이제 경제만 본 게 아니고 경제 지표에 후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는데요. 문제는 자 이게 10년을 하다 보니까 저기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부양을 했어야 되는데 2012년에 그 일반 은행들 우리 KB 하나은행 등등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STX나 한진은행 같은 대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했냐면 KDB하고 수출입은행하고 이렇게 했죠. 국채 정부 관련 기관들이. 자 그래서 이 정부가 그 특히 총리가 재무부 장관이 중앙은행한테 금리 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총리가 중앙은행한테 금리 내리라고 할 수 있나요? 정부가 개입한다고 야단 나겠죠. 뭐냐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훼손, 자 신뢰성의 붕괴. 아까 제가 2000년대 글로벌 투자가들이 브라질을 좋게 보고 들어간 이유가 원자재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업그레이드 됐구나. 이제는 옛날처럼 하이퍼로 안 가고 잘하겠구나 했는데 10년 정도 지나서 상황이 또 나빠지니까 또 그러네. 유혹에 넘어갔군요. 그래서 이거 안 봐도 뻔해라고 우리는 들어갈 때 열심히 들어갈 때 비과세라고 열심히 들어갈 때 글로벌 투자가들은 다 던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게 2012년부터 15년까지 거의 80% 이상이 떨어졌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오른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표는 후행하니까. 그리고 나서 성장이 마이너스 3.5, 3.5 두 번씩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났던 것들입니다. 왜? 시장과 반대적인 게 나오게 되면서 이건 안 봐도 뻔하다는 식으로 해서 다 던지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맞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제도가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바꿔야지 뭐. 그렇죠. 매크로가 좋아진 경우가 또 브라질 좋아질 수 있는데요. 매크로 상황을 2000년 초중반처럼 중국이 등장하면서 원자재가 랠리가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사람과 이런 정책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호세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시장 친화적인 중도 우파 정부의 변화가 그래서 이제 뭐라도 되겠구나라는 기대가 다시 72%의 반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의 포인트가 자 2002년도 대선 그다음에 룰라의 어떤 룰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12년 자 외견상 버틸 힘이 있었지만 실은 이 정부의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2016년 탄핵으로 인한 중도 우파 정부로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2016년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다시 투자를 할 때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75% 그다음에 한 3, 4%씩 나다가 작년에 한 20% 났죠. 그래서 이제 더블 나신 분도 있고 한데 저 타이밍에 따라서 좀 상당히 덜 나오신 분도 있고 한데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은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브라질 국채 말씀하시는 거죠? 브라질 국채입니다. 근데 지금은 4.3 정도로 지금 역대 최저치 비슷하게 왔는데요. 브라질 국채 금리가 작년에 그래서 중요한 개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일단 재작년부터 볼소나로라고 하는 자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자 룰라가 다시 할 거냐 아니면은 볼소나로 같은
자, 이런 우파를 선택할 거냐 해서 시장 친화적인 개혁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볼소나로 쪽이 정권을 잡고 시장 친화적 개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연금 개혁도 어려운 연금 개혁. 브라질이 방만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를 자기들의 연금을 이제 짝짝 그 줄이는 그런 개혁도 할 정도로 잘했는데 지금부터는 브라질은 좋은데 외부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외부 환경.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에 자 글로벌 경기 상당히 어둡고요. 예.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고요. 등등 때문에 외부 환경이 브라질은 특히 좋지가 못해요. 자, 그런 가운데 내부에서도 칠레에서부터 나오는 정치적인 혼란들, 이게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성장을 이제 조금씩 개선해 나가긴 할 텐데 환율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힘이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괜찮은 나라들은 환율이 약세로 가기를 원해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환율 약세 전쟁입니다. 금리는 가급적 내리고 싶어 하고요. 근데 금리는 내리고 싶어 하고. 네, 근데 금리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아까 4점 몇 %라고 이제 그랬죠? 엊그제 내려서 4.25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뭐 그 정도 성장하는 나라에서 4.25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 아닙니까, 사실? 예. 4년 전에 14.25였고요. 그러니까요. 역대 최저치입니다. 예.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브라질에서 4.25%를 받느니 한국에서 2% 받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저기 시장에서는 한 6.6 나오는데요. 예. 중요한 거는 브라질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아직도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수익이 꽤 나온 분들이 있어요. 꽤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20% 나왔다 그랬죠. 올해는 토탈 수익 보면은 한 6.6에서 환율이 지금 오늘 4.3은 좀 과도한 겁니다. 예. 제 생각은 한 4.1에서 4.2 정도가 올해 말에는 적당할 것 같고요.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계속 밀릴 것 같아요. 환율이 계속 밀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흥국들은 뭐 지금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 나왔다는 브라질 채권이 지금은 한 6% 정도밖에 안 나오는 데다가 환율에서 한 1, 2%, 2, 3% 밀리면 3% 또는 2, 3, 4%밖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제 환 리스크를 감안하면 그것도 못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브라질의 로컬 회화라가 아니라 달러로 된 브라질 채권이 있습니다. 달러로 된 브라질 채권. 네, 그게 그건 고정돼 있겠네요. 네, 같은 비과세긴 한데요. 예. 그것도 지금 저희는 미국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우리가 지금 1,080원, 90원 좀 과하고 다시 1,150원이 60원쯤 내려올 때 그다음에 금리가 지금 다시 한번 좀 튈 것 같습니다. 고를 때 사시면 오히려 로컬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브라질 로컬을 많이 하신 분들은 환율이 계속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왜냐하면 강한 원자재 상승 이런 게 향후 10년 내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씩 그 투자 수준이 내려간 상황이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강한 원자재 상승이 앞으로 10년 내에 보일 것 같지 않다. 그거는 원유든 다른 어떤 원자재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왜냐하면 저겁니다. 이제 중국이라는 2000년대의 중국이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수요가 어디서 나올까가 상당히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성장 이런 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브라질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근데 채권은 금리가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요. 앞으로 브라질이 M&A 또 뭐 민영화 그다음에 오픈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초청해서 하는 프로젝트 공개 뭐 이런 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환율은 좀 밀리더라도 브라질 주식은 메리트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브라질 채권보다는 브라질 주식 쪽이 관심을 갖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헤아라로 한다면. 국채가 아니라면 그 어떤 아주 탄탄한 어떤 국영기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뭐 은행이라든가 이따우라든가 브라데스코라든가 아니면 뭐 페트로브라스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민영화와 지금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도 게지스 장관이
브라질로 더 들어오라고 심지어 그 화웨이한테도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웨이 얘기도. 브라질은 이렇게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보일 때 미국뿐 아니라 중국한테도 오픈해서 이때가 뭐가 좀 잘 되는데요. 외부 환경 뭐 이런 게 안 좋긴 하지만 그 저 주식 쪽에서는 지금 조금 더 나갈 그 모멘텀들이 많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히 이제 멕시코는 가령 중국 화웨이도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렇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멕시코는 거의 실은 미국이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미국에 의해서 상당히 움직여지는데요. 브라질은 그 동안에 이제 그 뭐 룰라 정권도 있었고 상당히 실은 미국하고 좀 거리가 좀 두고 요즘 조금 친해지려고 하는 거라서. 그리고 브라질은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12%밖에 안 됩니다. 12%? 멕시코는 한 85% 됩니다. 85%? 네. 그래서 브라질은 완전 미국에 목매어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실은 칠레 같은 나라가 아주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랬죠. 너무 강하게 가서 이렇게 갔을 때는 좀 부담스럽고요. 빈부격차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브라질은 한 번은 이렇게 갔다가 한 번은 또 좌파로 갔다가 이런 나라들을 저희는 좋아합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제도 개선들이 조금씩 되면서 그리고 힘이 떨어지는 정부들은 좀 바뀌어가면서 국내 정치 불안이나 특히 이제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제 선입견입니다. 그냥 편견인데 돈 떼먹일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먼저 들어요. 남미 국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브라질은? 그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프론티어라고 그랬죠. 이제 돈을 했다가 못 갚을 가능성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도 많은 문제들이 옛날에 터져가지고 우리가 IMF 외환 얘기 등등으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좋아졌죠. 해외에서도 우리한테 우리의 그 시스템을 거의 글로벌 시스템화 스탠다드 한 겁니다. 이렇게 실은 멕시코든 브라질이든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해외에서의 그 차익에 대한 채무 상환에 대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능력과 함께 의지 의 문제들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이머징 마켓으로 부르고 집중 투자가 들어가고요. 이게 안 되는 나라들을 프론티어,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뭐 이런 중남미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나라들은 들어갔다가 내가 돈 받을지 모르겠다는 나라들을 우리가 프론티어라고 부르고 금리 엄청나게 주는데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을 한참 이렇게 갈등이 높을 때 중국에서 그러면 뭐 브라질에서 대두 수입하고 농산물 수입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됐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수입해 주기로 했고 미국으로부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브라질의 농산물 시장 또는 자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분쟁 이런 거는 브라질이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외부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고 광물이 있고요. 다양하다. 그 뭐 석유도 있고요. 철광석, 제조도 있고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복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시스템화제로 만들면, 근데 그런 과정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와 또 오랫동안 점철됐던 그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실은 이제 부패 문제, 그렇죠. 뭐 이런 정치적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갈 길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자원 대국이고 인구도 꽤 많고 그래서 내수 시장도 탄탄하고 이런 나라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GDP가 7, 8천 불 정도밖에 안 되고 한국처럼 이렇게 자원 빈국이고 내수 시장도 작고 이런 나라가 엄청나게 커져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까지 올라오는지 이렇게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보셨으면 브라질도 다녀보시고 그러면 한국이랑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왜 한국은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저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의 실은 국적인 연구 주제인데요. 어떤 나라들은 자원도 별로 없는데 쭉 잘 살고 좋아지고 어떤 나라들은 뭐 많은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요. 실은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네, 어떤 나라가들이 잘 살고, 자 어떤 나라들이 왜 실패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도, 포용적인 제도, 그러니까 하나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걸 했을 때 그 정당한 대가도 있고, 자 인센티브도 있고. 근데 어떤 나라 특히 중남미는 이제 다음번 멕시코 볼 때 보시면 아무리 해도 이게 내 게 아니고 다 뺏겨가는 착취 경제의 구도가 한 300~400년 동안 이 종속 이론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은 중남미는 전부 다 선진국한테 그동안 다 뺏겼다. 그래서 여기서 독립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선진국한테 다 뺏겼다. 그렇죠. 이게 다 국내에서 스페인, 뺏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국내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 독점 자본. 이게 옛날에 종속 이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중남미 국가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탈피해서 이 많은 나라 그리고 이 빈부 갈등 엄청나게 많고 한 이거를 해결해 가려면 과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죠. 특히 또 이제 중남미는 그 물류 이런 걸 보면요. 그 저기 강이 이게 절벽으로 돼 있어요. 이과수 미션에 보시면. 그래서 뭐 미시시피 강이나 우리의 무슨 이런 것처럼 물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저기 거의 해안가가 깎아지른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여러 가지가. 정글을 헤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저기 잘 돼 있는 거죠. 비행기랑 공항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되는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그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이 정부들이 자 여러 가지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시도했다 실패하고 또 말아먹고 병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유통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저기 책의 앞에다가 계속 그 특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다가 실패했던 역사들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현재의 브라질을 보기 위해서 80년대 얘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하이퍼를 갖고 그거를 다시 잡기 위해서 지금 그 뒤로 25년 동안 얼마나 그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그래서 브라질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그 요소 저기 어떤 지표가 있다면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이퍼로 갔다가 지금 한 뭐 3% 4%를 참 잡고 있는 대단한 나라. 그러니까 금리가 오히려 낮으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한번 쳐다봐야 될. 신흥국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비용들이 높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2월 25일에 두 번째로 멕시코 편 해주실 거죠? 그래서 질문 뭐 있으시면은 그때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음악이 있습니까? 오늘 무슨 음악을 또 신청을 하셨어요? 특별히 카니발의 아침, 마나드 카니발이라고 1998년 그때 저기 IMF 때 나왔던 이재용 감독의 정사라는 영화에 나왔던 건데요. 이재용 감독 전도연 씨 아니었나? 저 이미숙 씨와 이정재 씨. 이미숙이었나? 이게 접속이었구나, 접속. 요게 브라질의 유명한 음악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카니발의 아침. 갑자기 남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카니발의 아침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